수십 번의 대책이후 국토부 장관 교체, 앞으로 정책 방향도 바뀔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드림문화투자연구소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국토부 장관이 지금 이제 교체가 지금 유력시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국토부 장관 지금 내정자도 지금 나왔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찌됐든 이 수장이 바뀌게 되면 앞으로 이 정책 방향성도 좀 바뀔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장이 바뀌게 되면서 이 현재 이 부동산 시장의 정책 방향성, 그러니까 이 주택 시장에 대한 정책 방향성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오늘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러면은 지금 내정자로 되어 있는 이제 국토부 장관의 한번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 자, 한번 보시면요. 자, 지금 이제 변창금액 900억 도시재생 1호 주민들은 못 살겠다 떠난다. 예, 여기가 이제 뭐 창신동 현장이죠. 예, 창신동. 예, 이 창신동 같은 경우가 이제 과거에 여기가 이 뉴타운 지역이었습니다. 예, 뉴타운 지역이었는데 이제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면서 좀 이제 기반 시설을 좀 강화를 시켜야겠죠. 예, 기반 시설을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지역에 어떻게 보면 공적 자금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뭐 이제 주차장을 확보해 준다라던가, 사실은 뭐 도시재생과는 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뭐 박물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제 봉제 공장이, 또 창신동 같은 경우는 봉제 공장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그런 이제 뭐 봉제에 대한 박물관이 뭐 이제 건립이 되고, 예,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지금 공적 자금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주택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계속 노후도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넓혀줘야 되는데, 도로 같은 경우 넓혀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차난은 계속적으로 심화가 되고요.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얘기했던 내용들을 보니까, 예, 부동산 커뮤니티가 집값을 띄워. 예, 자, 예, 부동산 커뮤니티가 지금 집값을 띄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자, 우리가 이 부동산이라는 것도 어찌됐든 정보에 대한 교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교류, 지역에 대한 교류, 이런 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당연히 이런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 거고, 그죠? 예. 이런 커뮤니티에서 뭐 판단은 이제 그 개인의 뭐가 아니겠습니까? 뭐 근데 이런 것들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부동산 정책 제일 낫다. 예. 그 다음에 지금도 2+2, 예, 임대차 3법 통과 이후에 상당히 지금 임대 시장이 상당히 지금 어려워졌는데, 예, 전세가도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 전세가 오르니까 당연히 월세도 올라버리고, 즉 이런 또 전세라든가 월세가 올라버리면서 그에 대한 부담은 서민들이 지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지금 2+2도 어려운데 뭐 과거에 뭐 6년 동안이 필요하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균형 발전을 위해 뭐 국회나 서울대 지방으로 이전을 해야. 예, 지방 분권이죠. 예. 자, 이런 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좀 이 앞으로 이제 그 정책 방향성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정리를 한번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주택 공급으로 인한 시세 차익, 즉 개인이 누리는 사적 이익은 줄이고요. 그 다음에 사적 이익이죠. 시세 차익, 즉 이런 거는 불로소득으로 보는 겁니다. 불로소득은 공공이 환수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보다 토지 공개념에 대한 개념 자체가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토지 공개념이 강화되는 시기, 어떤 식으로 이제 어찌됐든 뭐 정책으로 지금 발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자, 지금 이제 공공자가주택을 도입을 하겠다. 예, 공공자가주택. 예. 이게 말 그대로 공공이 소유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개인이 자가로 이제 거주를 하는 주택이죠. 자, 그러면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토지 임대부. 그러니까 토지 임대부는 뭐냐면 아파트를 짓습니다. 예, 아파트를 지어요. 그러면 아파트 건물은요,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분양자 소유고요. 예, 그 다음에 토지는요, LH라던가 이런 공공이 소유를 하는 겁니다. 예, 공공이 소유를 하고, 그러니까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틀린 거죠. 자, 그러면은 토지의 소유자가 틀리기 때문에 이 건물 소유자는 뭘 내요? 토지 임대료를 내야겠죠. 우리가 과거에 보금자리 주택 공급됐을 때 지금 이제 뭐 우면동이라던가 뭐 자곡동 일대 이렇게 좀 토지 임대부로 공급된 아파트들이 몇 개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건물은 개인 거,
땅은 국가 거. 이렇게 되면서 국가에 이제 토지 임대료를 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매 조건부는 뭐냐? 예, 먼저 그러면 싼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을 합니다. 싼 가격에. 싼 가격에 공급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공공한테 매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주택을 지었던 공공 주체한테 매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매각을. 자, 그래서 이게 믹스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믹스가 되면 자, 건물은 분양자가 소유하고 있다가 분양자는 계속적으로 토지 임대료를 내고 예, 그다음에 매각할 때는 이 건물물도 또 여기다 또 공공에 매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앞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공공 자가주택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자, 아까 우리가 공공이라는 거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LH에서 우리가 토지를 만들죠. 그렇죠? LH에서 우리가 땅을 수용을 해갖고 땅을 수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를 조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를 조성을 한 다음에 민간한테 매각을 하죠. 그래서 이 매각된 비용으로 LH 공사를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이거는 뭐예요? 하나의 어떻게 보면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이 운영하는 땅 장사하는 기업입니다. 그죠? 간단하게 보면. 자, 그런데 자, 토지 임대부로 가게 돼요. 그럼 땅을 못 팔아먹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자, 땅을 팔아서 공사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땅을 못 팔아먹는 거죠. 자, 그러면 LH 지금도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LH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자산 대비. 자, 그럼 LH의 부채 비율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이 지금 생각 자체도 자기의 이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자기의 자산이 올라가면 돼요. 예. 부채가 높아져도 자기 자산이 올라가서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공공 자가주택 도입 역시 아까 토지 임대부라던가 토지는 내가 소유하고 그러니까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토지 임대부랑 이런 것도요. 결론적으로는요. 주택 가격 상승에 기반한 겁니다. 주택이 상승한다는 기본적인 베이스 자체에도 기반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개인들은 뭐예요? 개인들은 아까 토지 임대부라던가 아니면 한매조건부 아파트를 매입을 하게 되면 내가 한 30년 살다가 자산은 하나도 안 늘어나고 매각을 하게 되면 뭐예요? 나는 자산 증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 논리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죠. 시장 논리하고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토지 임대부라던가 한매 조건부 정말 어려우신 분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주거 약자분들을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민간에서 못 해주는 거는 당연히 공공에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데 지금 문제점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잘하면 3기 신도시에 도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3기 신도시에.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청약 가점을 지금 유지를 하면서 너무 주택가격이 높아져서 3기 신도시에 지금 청약을 하려고 기다렸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물량들이 많아지게 되면 사실은 3기 신도시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청약 대기 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청약에 대한 전략을 지금 다시 짜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자, 거기에다가 우리가 수요자들이 원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이 안 되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기존의 주택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죠? 예. 간단합니다. 아까 토지 임대부라던가 한매 조건부라던가 중요한 거는 LH공사의 부채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올라가야 돼요. 자산이 올라가게 되면 그거 자체도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한다라는 기본 베이스의 개념을 두고 있는 건데 그러면 개인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가 20년, 30년 분양받아서 자산이 증식되기를 원하는데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도심권의 주택 공급에 대한 정책은요. 자, 먼저 한번 기본적인 개념부터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민간 사업입니다. 그죠? 예, 재개발 재건축은 뭐예요? 거기 해당 지역의 소유자들이 모여서 조합을 결성을 해서 자, 조합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의 소유자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시행사를 한 거예요. 시행사. 사업을 시행을 하는 시행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시행사가 조합을 결성을 해서 시행사가 만들어져서 하는 게 바로 철저하게 민간 사업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재개발 재건축 철저하게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이 추구하는 건 뭡니까? 예, 이익 추구잖아요. 이익 추구. 이익을 추구하는 게 민간 사업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재개발 재건축은 그동안 이렇게 해왔었어요. 예, 그러니까는 개발 이익은 그러니까 민간한테 어느 정도 넘어갔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도 이 개발 이익에 대한 부분을 분상제라든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든가 어느 정도 지금 개발 이익에 대한 환수를 하려고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제가 지난 여러 번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조합원의 이익이 줄어드는
줄어드는 규제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재개발 재건축을 안 하니까 서울 도심권에 가뜩이나 땅이 없는데 공급도 지금 부족해지는 거고요.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다시 또 신규 아파트에 대한 실효성이 높아지니까 그러면 또 최근에 또 신규 아파트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악순환이 계속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자, 공공이 환수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성이 상당히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즉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 우리가 철저하게 민간 사업이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공공재개발, 공공이 지금 앞에 좀 관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공공재건축이라던가, 그렇죠? 공공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공공이 그동안에 민간 사업이었던 정비 사업에 관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더 높아졌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공공은 왜 관여를 해요? 공공이 관여를 해서 일단은 개발이익에 대해서 공공이 가져가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어떻게 가져갑니까?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식으로 해서 공공이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를 가져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과거부터 계속 나왔던 역세권 개발이죠. 지하철역 근처. 역 근처에 노후된 지역에 용적률을 상향을 해주고 이 상향되는 용적률에 2분의 1을 임대주택으로 더 받아가는 게 바로 역세권 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역세권 개발지가 기존에는 1000세대였는데 용적률 상향을 해줘서 1500세대가 됐다. 그러면 이 500세대가 늘어났잖아요. 500세대 중에 250세대는 임대주택으로 확보를 하는 게 역세권 개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최근에 많이 들으셨던 공공재개발이랑 똑같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역세권 개발이라던가 공공재개발이 상당히 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자, 먼저 서울은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면서 우리는 또 유추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 이렇게 용적률을 상향을 해준다는 건 지금 뭐예요? 서울에 더 이상의 땅이 없는 거예요. 땅이 없으니까 남은 땅으로 압축해서 고밀도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압축해서. 그러니까 용적률 상향해 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장점하고 단점이 생기죠. 장점으로는 지자체라든가 정부 입장에서는 위치가 좋은 지역에, 서울 도심 지역에 가뜩이나 땅이 없는데 임대주택을 좀 확보를 하기가 쉽겠죠. 좀 용이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밀어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파트들이 빼곡하게 올라가겠죠. 한정된 섹터에 압축해서 개발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는 기존에 우리가 서울에 도시계획이 있는데 어느 정도의 인구에 기반해서 도시계획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도로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압축 개발을 하게 되면 기존에 인프라는 그대로인데 여기에 거주하는 인구는 많아지니까 당연히 쾌적성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주택가격에서 또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단지 내의 쾌적성도 상당히 떨어지겠죠. 우리가 주택이라는 거, 아파트로 만약에 개발이 되면 단지 내 주거 쾌적성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공개용지도 적어지고 빽빽하게 아파트가 올라가면 단지 내 주거 쾌적성도 상당히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공공재개발이나 이런 역세권 개발 사업을 가게 되면 아무래도 공공이 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속도는 빨라진다는 장점은 있죠. 그러니까 장단점을 다 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거냐? 기존에 우리가 일반적인 뉴타운이나 재개발로 진행됐던 지역, 그래서 단지 내, 그러니까 용적률이 좀 낮게 개발이 됐던 지역, 그리고 지금 용적률이 낮게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들은 상대적인 희소성이 부각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잊지 말으셔야죠. 상대적인 희소성. 그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국토부 장관이 이제 전격적으로 지금 교체가 되면서 지금 뭐 제가 지금 방송을 찍고 있는 이 시간에는 지금 내정자 지금 상황이지만 아무래도 정책 방향성은 한층 더 강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좀 약간 그렇죠. 시장에서 요구하는 니즈와 지금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정책과 계속 지금 상충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에서는 좀 시장에 맞춰서 시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타협을 해서 공급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가격이 안 올랐겠죠. 근데 시장은 배제는 하고 시장에서 필요하지 않은, 시장에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이 계속 진행이 됐으니까 가격이 되려 올라버린 거 아닙니까? 어때요? 그러면 이 정책 방향성이 좀 더 강화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답은 나온 거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이제 국토부 장관이 이제 전격적으로 좀 이제 교체가 되면서 그래서 앞으로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습니다. 예. 여러분들 최근에 예, 또 이제 거리두기도 지금 한층 더 강화가 됐고요. 예. 저도 지금 스트레스를 너무 받습니다. 예, 어디 뭐 운동도 못하고 예,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예.
이 어려운 시기 서로 상대방을 위해서 조금만 더 참고 이겨내시죠. 예. 항상 여러분들 앞에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